안녕하세요. 리터러시 전문 강사 백윤경입니다. 2025년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미추홀북은 매뉴얼이 이렇게 나왔고요. 2025년 미추홀북은 김민철 작가님의 무정형의 삶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책을 펼치시면, 거꾸로 펼쳤네요. 책을 이렇게 펼치시면 이 전체가 하나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파리로 가서 2달 동안 삶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이 작가님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세세히 다 나와 있고요. 파리까지 가서 2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 감정까지를 너무나 섬세하게 잘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은 상당히 팬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발간했던 책들이 10만 부 이상 나간 책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요.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68쪽에 보면은 운명이라 믿길 좋아한다. 나쁜 일이 들이닥칠 때 운명이라 생각해버리면 금방 체념이 되면서 툭툭 털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 체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체념 자체가 바닥이고 거기에서 침잠할 수 있는데 이분은 운명인데 어떡하냐. 한낱 작은 그 인간일 뿐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을 웅크리고 바깥 자극을 최소화하고 나와 잠깐만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행복이 차오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행복에 쉽게 도달하는 어른이 되었다.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나의 행복에 쉽게 도달하는 어른이 되었다.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되었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나는 다시 기로에 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럭셔리한 동네에서 살다가 한 달을 그 다음 한 달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기로에 섰다. 이사는 정해졌다. 집도 정해졌다. 이제는 정해야 한다. 내 마음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새 동네에 도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마음으로 새 동네에 도착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새 동네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도착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탄력 회복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삭막한 취업 세상에서 내가 숨쉬기 위해서는 로망의 영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이 닿는 모든 곳이 목적지가 될 것이다. 처음 보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곳이 보이면 주저없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매일 헤매면 매일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매일 내가 다르니까 오늘치 나를 살자. 딱 오늘치 나의 파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매일 그렇게 헤매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게 이 책 전체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어서 무정형의 삶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마련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도 나의 몫이었다. 그리고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길래 이렇게 2달 동안이나 파리에서 살아볼 생각을 하냐. 너의 그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캐리어를 버리고 갈 수 있다면 돈 좀 벌어놓은 거 아니냐. 그만한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소유하고 싶을 때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안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활동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공유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정형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부분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닫혀 있는 부분이고 틀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한 안정감이 없다면 또 나한테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인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가지고 작가와 자신의 현실을 한번 분석해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와 케렌시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적 삶의 방식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활동 개요는요, 활동 1단계에서는 공감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2단계에서는 존재론적 탐구를 해볼 거고요. 3단계에서 토픽 디스커션으로 유목적 사유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활동 4단계에서는 나의 케렌시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단계 공감 나누기는요, 제가 25분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정을 한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그 팀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어떤 팀에서는 이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에서는 토론을 더 많이 하고 싶은 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을 자유롭게 나누고 자신의 경험과 견주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도서 활동지 1을 사용하실 건데요.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선물했던 장소나 시각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사실 그 장소와 때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이나 사연도 한번 해보십니다. 김민철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 파리에 있는 동안에 찾아온 두 친구와 함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상반되고 다른 면들을 갖고 있고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떤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그 시간들을 즐기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함께 했던 사람과 사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현실과 삶을 반영해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2를 사용하시는데요. 공감이 가는 책의 글귀나 마음에 울림을 준 내용, 나의 경험 등을 짧게 써오셔서 발표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준비를 해오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그 자리에서 이 책에서 보통 이렇게 그 견줄지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떤 마음에 드는 부분에 표시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빨리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뭐 글귀를 옮겨 적은 다음에 발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거기를 펼쳐서 발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냥 다 발표하시고 경험 나누시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이 토론을 정리하면서 그 활동지에다가 내가 오늘 그 마음에 들었던 글귀나 또는 다른 분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메모해서 남기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활동 2단계는요. 존재론적 탐구인데요. 매슬로우 이론으로 분석하기,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활동지 2, 3, 4, 5를 다 사용하실 건데요. 매슬로우가 분류한 그 인간의 욕구를 보면은, 욕구 이론에서는 인간에게 여러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가가 그 무정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위 단계의 욕구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가가 말하는 그 무정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개인의 현실을 반영해서 무정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같이 나누어 보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냥 삼각형보다는 입체적인 피라미드형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피라미드형으로 한번 그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리적 욕구는 아시다시피 가장 다양하고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라서 이거는 그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욕구들이잖아요. 기본적이고. 그래서 이런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다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 우리 작가가 추구하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 인간은 그 생리적 욕구가 다 생존 욕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의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존의 욕구를 버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저는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욕구가 어느 정도는 실현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2단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신에게 정형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고 장단점을 확인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 욕구 5단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주거지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을, 내 자아를 추구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 나는 좋은 옷을 입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분류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육아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아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느 단계든지 간에
근데 그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부부 간의 유대감만은 포기할 수 없다. 아니, 물론 여행을 혼자 떠난다고 해서 그 유대감에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무정형적 변화를 한 가지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찾아주시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2에서는 나한테 정형화된 것과 정형화되지 않은 것의 내용을 쓰시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부분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시고, 정형화되지 않은 것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시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조금 개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정형화된 부분과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거나 아니면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삶이 가능하겠다거나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한번 이 부분을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 가지 떠오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요거 하나를 내가 준비해 갈 것이다 앞으로, 또는 가장 빨리 이것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적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실천할 무정형적 변화 한 가지를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씩 차츰차츰 늘려가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사소하게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멀리 여행을 못 하더라도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때 하겠다. 그 시간을 나는 하루에 얼만큼 또는 일주일에 얼만큼을 꼭 확보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3단계는요, 토픽 디스커션인데요. 유목적 사유와 디지털 노마드를 설정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노마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가능성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어서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또는 특정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노마드족이 유입이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나 그 지역에서,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디지털 노마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죠. 리치 노마드족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세금 회피
리치 노마드족이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노블리스 노마드족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귀족적인 유목민을 뜻하는데요. 이들이 비싼 물건으로 신분을 과시하는 대신 자기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경험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노마드족입니다. 이들은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요. 그래서 이런 취미 활동에는 매진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결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진 노블리스 노마드족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들레즈가 말하는 진정한 유목적 존재일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는 장기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근데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내가 그 삶을 유지하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내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어떤 면을 더 보완하면 그들이 그러한 삶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는, 우리 미래 세대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신경 조직이 반응하지 않는데, 낯선 환경에 가면은 이 신경 조직이 굉장히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갈린스키 교수는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그 경험이 인지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완전히 이질적인, 우리와 상반된 어떤 문화권에 갔을 때는 오히려 그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달라.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유연성을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나를 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자료 1에서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의식하고 타인 간의 관계에서 자유와 책임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는 자기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유로운 자아를 원하지만 그 자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은요, 우리가 어떤 다양한
그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미셸 푸코도 우리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 같은 경우에도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고정된 구조와 권력 체계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정된 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끝없이 그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유방식인 유목적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 들레즈의 존재론은 우리 전통적인 그 존재론에서 벗어나서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는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스스로 변화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유목적 사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특정한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끝없이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 방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곳에 머무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이 자기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대신에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권위에 종속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에 종속되면 사실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결정할 것도 없어서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렇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하면 그는 자기의 독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목적 사유와 정주적 사유의 차이를 참고자료 5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활동 3단계의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진정한 유목적 존재일지, 요 한계가 무엇일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주제를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가 장기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4단계에서는 나만의 케렌시아를 생각해 보실 텐데요. 요거는 따로 활동지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옆에 같이 활동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케렌시아는 우리 그 2018년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사용된 이후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개념은 스페인어이고 투어장 한쪽에 소가 투어를 할 때 자기만의 장소를 결정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투어를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직전, 마지막 일전을 앞둔 소가 이제 근데 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쉬는 장소인데요. 이게 소가 본능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을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쉬고 마지막 일전을 치르는데요. 이곳에 있을 때는 이 투사들도 소를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라면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다양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김민철 작가에게 파리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케렌시아가 있는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리튼으로 만든 이미지를 집어넣어 놨는데 장소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뭐 어떤 장소나 시각이나 이런 다양한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그 김민철 작가가 머물렀던 파리의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케렌시아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나는 그 지역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자그마한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와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맛있는 빵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지도를 하나 완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정말 그런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영역을, 나만의 키렌시아의 어떤 지역을 떠올리셔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봤던, 내가 원하던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걸 회상하셔서 지도로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지를 활용하시면, 이게 사실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 공간은 백지를 한 장 그냥 따로 사용하셔서 두고두고 만들어 두시면 만들어 두시고 간직했다가 그 꿈을 실현해가는 이정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호텔방이라는 그림인데요. 에드워드 호퍼는 이런 여행과 관련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죠. 그 중에서도 이 호텔방이라는 그림을 보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은 거의 다 뭐 인간의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가방이 한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생각에 잠겨 있는, 책을 보기보다는 책을 매개로 해서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여행에서는 그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 드레이크의 말처럼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철 작가님처럼 파리와 같은 먼 곳으로 2개월 쓰게 많은 시간을 내실 수는 없더라도, 근데 아주 가까운 지역일지라도 시간을 내서 이 무정형의 시간을 만들어서 언제든 잠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두 영위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을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자아 형성에 관한 그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창조적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기행이라든지 뭐 괴테의 책들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책을 보시면서 같은 그런 감각을 공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존재와 무 같은 어떤 존재론적인 탐색도 해보시면 여행을 하셨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다큐인데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앞으로 어떤 김민철 작가님 같은 그런 삶에 내가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대리 만족 통해서 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삶을 모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뒷면에 뮤추얼북 매뉴얼 뒷면에 이렇게 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매뉴얼 수가 부족할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독서토론 매뉴얼은 여기까지이고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김민철 작가님처럼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여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매일 보는 그 풍경 속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아를 튼튼한 자아를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독서토론 매뉴얼을 통해서 또 올해의 뮤추얼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한층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깊이를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공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